들어갑니다. 1문단 타인으로부터 예금 통장 대여나 예금 인출 심부름 제안을 받게 된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대개 타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아 돈을 가로채는데 이때 타인 명의 예금 계좌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려면 타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일단 사용해야 하고요. 이게 첫 번째. 그 뒤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을 받아서 돈을 가로채야 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면 그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일단 타인 명의의 예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그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읽게 되겠네요.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A, 피해자를 B라고 하고 B가 돈을 입금하는 계좌의 명의인을 C라고 가정할 때 첫 번째 방법은 A가 C 몰래 C 명의 예금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C가 개설한 예금 계좌를 A가 빌려서 사용하는 예금 계좌 대여이다. C가 자신의 예금 통장과 도장을 A에게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예금 계좌 대여로 인정된다. 세 가지를 넘겨줘야 되네요. 통장, 도장,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 예금 계좌 대여에 해당한다. 세 번째 방법은 C가 A의 부탁을 받고 C 자신의 예금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서 A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들 중 첫 번째 경우에는 C가 처벌될 가능성이 없지만, 즉 계좌의 명의인 C는 첫 번째 케이스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A가 C 몰래 C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한 거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는 C가 처벌되지 않아요.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에는 C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끝났으니까요. 그럼 결국 지금부터의 관건은 C의 처벌 여부가 돼야 됩니다. 이 글이 은근히 복잡해요. 우리가 어떤 흐름을 타고 현재 내용에 이르렀는지 계속해서 되짚어주지 않으면 길을 잃기 십상이거든요. 제대로 잡아놓고 시작할게요. 지금부터의 관건은 그 예금 계좌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C가 과연 처벌이 될지 말지 C의 처벌 여부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 말하는 C가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계좌를 빌려준 사람, 예금 계좌 대여니까 계좌를 빌려준 A인 거고, 세 번째 경우에는 돈을 뽑아서 건네준 애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 문단 이하의 내용 읽으시면서 예금 계좌를 대여한 경우에 그 계좌를 빌려준 애가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부탁을 받아서 스스로 돈을 뽑아준 경우에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 내용에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돼요. A가 C 몰래 C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C는 전혀 처벌받지 않는다 하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문장 전부 중요.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 문단,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그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구성요건이란 개념정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미리 정해둔 것을 뜻한다. 결국 계속 연결할게요. 얘네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려면, 얘네가 처벌 대상이 되려면 그 행위가 법률로 미리 정해져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처벌 대상 행위는 미리 법률로 정해져야 하며 이것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한다. 얘네가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 법으로 미리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가로채는 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금 계좌의 대여나 개설과 관련한 구성요건은 금융실명제법에 규정되어 있다. 1문단 구조랑 계속 연결해주세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립을 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했죠. 타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이용해야 했고요. 그로부터 돈을 출금을 해서 피해자에게 송금받은 돈을 가로채야 했거든요.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가로채는 행위, 즉 B에 해당하는 요건은 형법에 규정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말이네요. 그러나 예금 계좌의 대여나 개설과 관련한 구성요건 A 파트와 관련이 돼야 하고요. 그 중에서 예금 계좌의 대여는 두 번째 케이스, 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건 경우에 따라서 1번과 관련될 수도 있겠죠. 남의 명의로 개설을 하는 거였으니까. 그것과 관련한 구성요건은 금융실명제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 종류가 다르네요. 금융실명제법에 의하면
타인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읽으시면서 이거 1문단에 있었던 첫 번째 케이스 얘기구나 해주셔야 되죠. 타인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을 하는 것. 이때 예금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건 보이스피싱 범이었죠?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문단 이하에서 찾아야 되는 정보는 C가 처벌이 되느냐 마느냐와 관련된 정보예요. 지금 읽고 계신 건 A, 보이스피싱범 그 자체가 이러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인 거니까 아직까지 본론은 안 나왔어요. 예금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보이스피싱범은 이런 식으로 처벌을 받을 건데, 금융실명죄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예금 계좌의 명의인과 실제로 그 예금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 거래를 하는 사람이 일치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금융이 실명제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예금 계좌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게 금융실명제법이니까.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금 계좌의 대여, 두 번째 케이스네요. 지금부터 본론. 예금 계좌의 대여, 즉 C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를 A에게 빌려주어 A가 사용하게 하는 것도 독립된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었죠? 그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인 거니까. 결국 여기에 숨겨진 결론은, 즉 2에서 C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타인의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면 보이스피싱범은 당연히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플러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이 경우에 C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1문단에서 이미 언급을 했었으니까요. 우리의 관건은 두 번째 케이스, 예금 계좌를 대여해준 경우에 C가 처벌이 되느냐 마느냐였고요. 이 경우에 독립된 구성 요건으로 금융실명제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C가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첫 번째 결론 찾아냈어요. 3문단, 이와 달리 예금 계좌의 명의인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스스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 1문단의 몇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금융실명제법에 규정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금융실명제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지만 이런 행위가 타인의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면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계속해서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 형법에는 타인에게 범죄 행위를 하라고 부추긴 교사범이나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와준 방조범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조문이 있기 때문이다. 정리할게요. 2의 경우에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했어요. 3의 경우에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아닌데요. 형법에 따라서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되어서 처벌이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때 교사범과 방조범을 통틀어 공범이라고 하고, 교사범이 부추긴 범죄나 방조범이 도와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정범이라고 한다. 읽으시면서 그러면 C는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C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범이라는 말은, 이때 정범은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가리키는 말이겠네요. 범죄 구성 요건 중에는 여러 사람이 가담하여 행위해야만 성립하는 것도 있다. 범죄 자체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여러 사람이 가담해야만 성립하는 게 있대요. 이러한 범죄 유형을 필요적 공범이라고 부르지만 이들은 모두 그 범죄의 정범이다. 너무 중요한 정보네요. 명칭은 필요적 공범이다 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이게 법상, 형법상 규정된 공범은 아니라는 얘기. 형법상 공범과 정범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범죄자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부를 때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부르는 그 범죄 유형이 법적으로는 정범에 해당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위에서 얘기한 공범과 지금 얘기하는 필요적 공범은 같지 않다 하는 거 반드시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예컨대 예금 계좌 대여 범죄는, 다시 2번에 대한 내용, 예금 계좌 대여 범죄는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고 이들은 모두 정범으로 처벌된다. 괜찮을까요? 위에 있었던 2에서의 C는요, 공범으로 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 정범으로 처벌이 되더라 하는 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4문단, 공범 중에서 교사범은 범죄가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이미 범죄를 하기로 결심한 정범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방조범보다 더 나쁘다, 더 죄질이 나쁘다는 얘기죠. 이 교사범이 원인 제공자니까요. 이 교사범이 타인에게 범죄 행위를 하라고 부추겼으니까요. 더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형벌을 받는 데 비해 방조범은 정범보다 가벼운 형벌을 받는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더 가벼운 형벌을 받으려면 정범의 범죄 실현이라는 요건 이외에도 라고 했으니까 일단 정범이 범죄 실현을 하기는 해야 하고요. 당연히. 주 범죄가 일어나기는 해야 하고 그 요건 이외에도 방조 행위와 방조의 고의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추가적으로 둘 다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인 방조 행위는 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미 위에서 정범의 범죄 실행에 내가 넘버링을 했으니까 여기는 2번을 하도록 할게요. 방조 행위라는 건 정범이 범죄 행위를 하기 쉽게 해주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그야말로 방조,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와주는 모든 행위를 방조 행위라고 하는 거네요. 범행 도구를 제공하는 등의 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이미 범행을 결심한 범인을 격려하는 정신적 방조도 여기에 해당한다.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모두 포함되는구나 잡아주시면 되고요. 특히 여기 있는 표현, 이미 범죄를 결심한 범인이라는 표현은 당연하다라고 여겨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범행을 결심하기 전에 범행을 하도록 격려를 했다면 이거는 교사범이 되어버리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잘 구별을 해주시고, 다시 첫 번째 정범이 범죄를 저질러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정범이 범죄를 할 때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도와주는 방조 행위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말하는 방조의 고의는 두 가지 고의로 구성된다. 우선 정범이 저지르려고 하는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인 정범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방조범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라는 것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건 법지문이잖아요. 행위 주체가 둘 이상이 나오면 행위 주체를 제대로 구별해 주는 게 중요해요 라고 내가 이전에 채권 채무 관계에 관련된 지문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으니까. 이 지문 마찬가지 둘 이상의 행동 주체가 나온 거죠. 지금의 관건은 정범과 방조범, 이 두 행위자를 구별해 주는 거였고요. 정범이 본격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방조범은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죠. 이때 방조범에게 두 가지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었어요. 첫 번째, 정범이 저지르려는 그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본인이 하는 행위가 이 범죄를 돕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고의도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문단, 형법에서 고의란 행위자가 자신이 범죄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또 그러한 범죄 행위의 결과 발생을 의도했음을 뜻한다. 이게 범죄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의도를 해야 한다. 고의를 구성하는 의도에는 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그런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알고 이에 대해 용인한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어디서 들어보신 분 많으시죠? 미필적 고의라고 하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고의가 성립을 하려면 내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그야말로 일부러 노력했어 하는 거 당연히 포함, 확정적 고의 당연히 포함이지만 내가 하는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걸 가만히 묵인하는 경우도 고의가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 방조범의 구성 요건 중 방조의 고의는 대개 미필적 고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체크하시면서 했던 말 반복, 이때 말하는 방조의 고의가 두 가지 고의로 구성된다 하면서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해 준 거였거든요. 즉, 여기 있는 두 가지 고의가 대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여도 고의는 고의니까 인정이 된다. 또한 정범에 대한 고의도 여기에 있죠.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인정되며 정범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도 인정될 수 있다. 마지막 표현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도 인정될 수 있다. 방조범이 정범의 범죄 행위에 도움을 줄 때 내가 도와주는 정범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여도 어쨌거나 그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됐던 거고요. 아까 지문 읽으면서도 얘기했지만 이 지문은
흐름을 놓치기가 굉장히 쉬운 복잡한 지문이었거든요.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두 가지 행위로 구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문에서 읽을 때부터 필기를 타인의 예금 계좌를 사용한다를 A, 네모 A로 표시를 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가로챈다 하는 걸 네모 B로 표시를 했었죠. 이때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A, 피해자가 B, 사용된 계좌의 명의인이 C였는데 이 지문의 큰 관건은 결국 계좌의 명의인인 C가 처벌을 받을지 말지였던 거고요. 피싱범인 A가 어떤 식으로 처벌을 받는지도 함께 적혀 있었던 거고요. A와 관련해서 적용되는 법과 B와 관련해서 적용되는 법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A와 B를 구별을 해서 지문을 따라가 주셔야 했고 타인의 예금 계좌를 사용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었던 거죠. 첫 번째, C 몰래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이용하는 경우. 두 번째, C가 자발적으로 예금 계좌를 대여해 주는 경우. 이때 예금 계좌 대여라는 건 통장과 도장과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였고 사실 이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내는 그 행위 자체는 피싱범인 A가 저지르게 되는 거인 거죠. 그에 비해 3번은 C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때 A와 C가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가 구별되어서 적혀 있었고 당연히 A는 피싱범, 정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가로챘다라는 이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서 형법상 사기죄는 모두 적용을 받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처벌을 받을 거고 다만 타인의 예금 계좌를 사용했다라는 차원에서 금융실명제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지를 구별을 했을 때 1번과 2번 케이스는 C의 명의의 계좌를 본인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명의인과 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금융실명제법을 어기는 케이스가 되는 거였는데요. 그에 비해 세 번째 케이스는 C가 본인의 명의의 통장을 본인이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상의 처벌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였어요. 마찬가지 계좌 명의인 C가 처벌을 받을지 말지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를 지금부터 구별을 해보면 첫 번째, C 몰래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C는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C가 스스로 자신의 예금 계좌를 A에게 대여해 주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내버려뒀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상 구성 요건에 해당해서 처벌의 대상이 될 거고요. 이때 예금 계좌 대여는 A와 C 모두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였기 때문에 둘 다 정범으로서 처벌이 되더라 하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에 비해서 세 번째 케이스는 C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본인이 사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상의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범으로서 그 요건이 충족된다면 형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이때 형법의 근거에 교사범, 방조범이라는 두 가지 공범이 있었던 거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방조범에 대해서 굉장히 길고 구체적으로 요건을 나열해서 설명을 해줬었죠. C가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본격적인 범죄인 피싱 범죄가 실현이 되었어야 했고요. 그리고 C 본인이 실제로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그것을 도와주는 행위를 했었어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정범이 저지르는 범죄 행위와 본인이 하는 방조 행위에 대해서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이때의 고의는 알면서도 묵인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어 있더라 하는 것도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지문의 흐름은 마지막 3번 케이스와 관련해서 형법상 공범 여부를 따져야 한다라고 적혀 있기는 했었지만 사실은 형법상 공범 여부는 두 번째 예금 계좌 대여의 경우에도 적용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예금 계좌를 빌려줬기 때문에 어쨌거나 방조 행위를 했다라고 인정할 여지가 있으니까요. 까지 지문에 있었던 내용 굉장히 짧게 정리를 해봤고요. 문제 풀러 갑시다. 1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공범에 대해서도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된다. 맞는 말이에요. 이 문단에 적혀 있기를 처벌 대상 행위는 미리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라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였고요. 이때 말하는 처벌 대상 행위에 당연히 정범과 공범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범이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모든 처벌 대상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는 당연히 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중요하게 활용되는 선지니까 함정 패턴이니까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2번, 필요적 공범이란 정범뿐 아니라 방조범도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필요적 공범이란 게요. 3문단에 언급되어 있었고요.
명칭은 필요적 공범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정범에 해당한다라고 적혀 있었던 거 기억해 주셔야 해요. 2번이 바로 틀린 거. 3번. 정범이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한 상태에서, 이미 결심은 끝났고 그 상태에서 정범의 범행을 격려하면 방조범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네요. 격려하는 건 정신적 방조에 해당하는 거였고. 4번. 동일한 정범에 대한 교사범과 방조범이 모두 있는 경우 교사범이 방조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맞는 말이었어요. 교사범이 범죄 발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범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였고 그에 비해 방조범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거였죠. 5번. 교사범은 정범의 범죄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고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도와준 사람이다. 맞는 말이네요. 3문단에 적혀 있었고요. 2번 문제.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 마찬가지 기억의 이유니까요. 주관식으로 접근해 주셔야 된다 했어요. 예금 계좌의 명의인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스스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법에 규정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 이유는 금융실명제법의 목적이 실제 명의인과 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인이 일치해야 하는 거였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부탁을 받고 자기가 스스로 금융거래를 하면 명의인과 사용인이 일치하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에 어긋나지 않는 거였죠. 그걸 감안해서 선지 가려내시면 5번이 정답이다 하는 거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금계좌 명의인이 스스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법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 말하는 금융실명제법의 목적이 2문단. 명의인과 실제 사용해서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표현이었고요. 1번. 죄형 법정주의는 금융거래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금융거래의 기본 원칙이 죄형 법정주의다 라는 말은 나온 적이 없어요. 2번. 타인의 이익을 위해 예금계좌를 사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바로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알 수 없습니다.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명의의 금융계좌를 스스로 사용하면 범죄로 규정되지 않을 거니까요. 3번. 예금계좌 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금 인출이나 송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억 문장에 적혀 있는 건 스스로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죠. 4번. 금융거래를 위해 필요한 물건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불법적 거래를 추적할 수 없게 했기 때문이다. 불법적 거래의 추적 가능성 여부에 대해 언급된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관련이 없어서 틀린 선지다라고 가려내 주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되고 보기. A로부터 동호회 회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니 예금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B는 A의 말을 믿고 자신의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한 후 A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예금 통장과 도장도 넘겨주었다. 첫 번째 문장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 동호회 회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라고 A가 거짓말을 했네요. 말인즉슨 B는 본인이 빌려주는 예금 통장이 범죄에 활용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네요. 그러면 이건 결국 방조의 고의, 알지 못한 상태니까 방조의 고의가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때 B가요. 어쨌거나 A의 말을 믿고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에 비밀번호, 통장, 도장을 모두 넘겨줬기 때문에 이건 두 번째 케이스 예금계좌 대여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럼 마찬가지 이렇게 예금계좌를 대여해 줬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상 위반이더라 하는 거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A는 C에게 E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대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돈을 C 명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를 받은 후 인출해서 가져다 주면 100만 원당 5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다. 마찬가지 거짓말은 했고요. C는 자신의 친구 D에게도 A의 제안을 전달했고 D도 이를 수락했는데 A와 D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C와 D는 모두 E와 거래관계가 있었으므로 E가 A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고 자신들이 이러한 A의 사기 범행을 돕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중요한 내용이죠. E가 피해를 입어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했다라고 적혀있는 표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다들 머릿속에 미필적 고의가 떠올라야 돼요. 사기 범행이 발생할 것이란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돕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도 알고 있었네요. 완벽하게 방조의 고의가 적용이 되는 케이스네요.
그러면 위에서 얘기했던 외상내금에 대한 거짓말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했지만 어쨌거나 C와 D는 본인들이 사기를 돕고 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니까 A는 피해자 E를 속여서 돈을 받으면서 보이스피싱을 하면서 B, C, D 각각의 명의로 된 각 예금계좌로 송금을 받았다. A는 B의 명의인 예금계좌에서는 스스로 돈을 인출했습니다. 당연한 얘기, 예금계좌 대여에 해당했으니까. 그러면서 C와 D는 E가 자신들에게 송금한 돈을 각각 인출하여 A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문에서 넘버링 했던 바에 의하면 B는 두 번째 케이스, C와 D는 세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네요. A가 E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이스피싱은 맞다라고 적혀 있는 거였고요. 그럼 C와 D의 경우는 금융실명제법상 위반은 없을 거고요. 형법상 공범에 해당할 수는 있는 거죠. A가 E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A는 보이스피싱범은 맞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였고요. 그대로 선지 내려가시면 1번 A는 B의 예금계좌 대여 범죄에 대한 교사범이 아니다. 맞는 말이죠. A와 B는 예금계좌 대여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고요. 이 범죄 자체가 필요적 공범, 둘 다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둘 다 형법상 정범으로 본다라고 적혀 있었죠. 교사범이라는 건 공범에 해당하는 거니까 A가 B의 예금계좌 대여라는 이 범죄에 대해서는 공범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네요. 2번 B는 자신이 A의 사기죄 범행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사기죄에 대한 방조범이 아니다. 맞는 말이죠. 사기죄 범행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건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얘기고 결국 형법상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사기죄에 대한 방조범은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3번 C는 A의 사기죄 범행으로 E가 피해자가 되는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으므로 A가 저지른 사기죄에 대한 방조범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때의 의도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오문단에 미필적 고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거 중요하게 기억해 주셔야 하니까요. 의도하지 않은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리네요. 4번 D는 A의 인적 사항을 몰랐더라도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A와 D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D가 A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건 맞지만 하지만 여전히 A의 사기죄에 대한 공범이다. 맞다고 생각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오문단 맨 마지막 문장에서 인적 사항을 몰라도 정범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어쨌거나 범죄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돕고 있다는 것도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니까 공범에 해당할 것이다. 5번 C와 D는 모두 금융실명제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정범이 아니다. 금융실명제법상의 위반 사항은 없더라 하는 거 이미 정리했으니까 5번도 맞는 말. 4번 문제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 정답인 4번만 보시면 지문에 적혀있는 미필적 고의에 그친다 라는 말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여기에서 머무르게 된다 인 거죠. 미필적 고의에 머무르게 되는 거. 그걸 감안했을 때 예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나아가서 현실이 되었다라는 말이니까 특정한 상황에 머무르는지 넘어가는지 그 기준이 되는 그치다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거네요. 4번이 맞는 말. 나머지는 모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끝났다 라는 맥락에서 사용된 거니까 잘 구별해 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